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강동구에 사는 63 김혜진 씨의 사연입니다. 30년 넘게 유치원 원장으로 일하시다 정년 퇴직하신 혜진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손자를 위해서라면 시간과 돈, 마음까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딸이 맞벌이로 바쁜 만큼 혜진 씨는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가족을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헌신은 당연한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자 생일 파티를 앞두고 혜진 씨는 파티 비용을 도맡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초대 명단에서 자신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사위는 어머니가 오시면 분위기가 복잡해진다며 돌려 말했지만 혜진 씨는 알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자신은 도움은 받되 존재는 불편한 사람이라는 것을. 혜진 씨는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지금부터 혜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동구에 사는 63살 김혜진입니다. 30년 넘게 유치원 원장으로 일하다 작년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평생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며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아침마다 일찍 눈이 떠집니다. 습관이 된 거지요. 요즘 제 하루는 손자 재민이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6살 재민이는 제 삶의 보물입니다. 딸 서연이가 맞벌이를 하느라 바쁘니 자연스럽게 제가 재민이를 많이 돌보게 됐습니다. 유치원 하원 후엔 제 집으로 데려와 간식을 먹이고 책을 읽어주고 때론 공원에서 함께 뛰어놀기도 합니다. 할미, 오늘은 뭐 해? 재민이가 제 무릎에 턱을 괴며 물으면 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됩니다. 딸 서연이는 외국계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합니다. 사위 도윤이는 대기업 재무팀 과장이라고 들었습니다. 둘 다 바쁜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재민이 등하원은 물론이고 장도 봐주고 생활비도 보탭니다. 딸 내 집 전세금 일부도 제가 보탰습니다. 엄마 미안해. 조금만 더 힘내볼게. 서연이가 가끔 미안해하면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거지.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재민이 7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재민이 생일 파티 좀 크게 해주려고요. 친구들도 많이 부르고요. 사위 도윤이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늘 그렇듯 정중했습니다. 그래, 좋지. 뭐 필요한 거 있나? 케이터링 비용이랑 대관료가 좀 드는데 괜찮으시면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우리 재민이 생일인데. 저는 기꺼이 카드를 건넸습니다.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손자 생일이니 아깝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서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생일 파티 며칠이야? 엄마가 뭐 준비할 거 있으면 말해. 다음 주 토요일이야. 근데 엄마. 서연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왜 그래? 응? 아니, 나중에 얘기할게. 그날 밤 저는 재민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재민아, 생일 파티 기대되지? 응. 친구들 엄청 많이 와. 할미도 오지? 당연하지. 할미가 왜 안 가? 재민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하루를 밝혀줬습니다. 파티 사흘 전이었습니다. 저는 재민이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장난감 매장을 한 바퀴 돌다가 레고 세트를 골랐습니다. 재민이가 요즘 레고에 푹 빠져 있거든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서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토요일에 시간 좀 있어? 우리 집에 잠깐 들를 수 있어? 저는 답장했습니다. 파티 때 갈 텐데 그때 보면 안 돼? 한참 뒤에 답이 왔습니다. 엄마, 파티는 친구들이랑 조촐하게 할 거야. 엄마는 다음에 따로 봐도 될까?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서방, 내가 파티에 가면 안 되는 건가? 아, 어머니 그게. 도윤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재민이 친구 엄마들이랑 저희 친구들만 오기로 했거든요. 어머니가 오시면 좀 분위기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복잡해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 어머니 세대랑 저희 세대랑 대화 주제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가 오시면 재민이한테만 신경 쓰시니까 다른 분들이 좀 불편해 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불편한 사람이었나요? 파티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돈을 대고 시간을 쏟고 마음을 다했는데. 그런데 왜 저는 그 자리에 없는 게 나은 사람이 된 걸까요? 새벽 4시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몇 달 전 지인에게 받은 명함이었습니다. 박성우 사설조사 법률 자문 지원. 저는 그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갈 수 없다면 최소한 제 마음만큼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일을 위해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으니까요. 도윤이의 목소리에서 서연이의 침묵 속에서 저는 더 이상 당연하게 주기만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파티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집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성우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박성우 씨에게는 간단하게 부탁했습니다. 손자 생일 파티에 제 대신 선물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 분위기가 어떤지, 혹시 이상한 점은 없는지 확인만 해주세요. 박성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자연스럽게 처리하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와서 엄마 이름을 대면서 선물을 주고 가겠다는데? 아, 그 사람 엄마가 부탁한 사람이야. 미쳤어? 왜 그런 짓을 해? 도윤 씨 지금 완전 화났어. 전화 너머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서연이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그 사람 돌려보내. 안 그러면 엄마 다신 못 봐. 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그냥 재민이한테 선물 전하고 싶었을 뿐이야. 엄마가 직접 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돼? 엄마, 이건 너무 이상해.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성우 씨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거웠습니다. 여사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파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위분이 저를 보자마자 경계했고 제가 여사님 선물을 전하려 하자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사위분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회사 얘기였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문제가 있다. 곧 터질 거다 같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기업 내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해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젠 확실히 알고 싶어요.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그로부터 사흘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혜진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중원경찰서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스토킹? 협박? 저녁 때 박성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사위분이 자기 방어를 위해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사모님이 진실을 알아내기 전에 사모님을 가해자로 만들려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그날 파티장에서 모든 대화를 녹음했고 사모님과의 계약서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대리인 역할이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무혐의 나올 겁니다. 대신 사모님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위분과의 모든 대화 기록, 금전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다 챙기세요. 저는 그날 밤 잠도 자지 못하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카카오톡 대화 기록, 그리고 제가 몰래 녹음해뒀던 통화 파일들. 다행히 저는 오래전부터 습관처럼 중요한 통화는 녹음해뒀습니다. 유치원 원장 시절 학부모와의 분쟁 때문에 배운 자기 방어였습니다. 다음 날 도착한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형사는 무표정하게 질문했습니다. 신고인 최도윤 씨 측에서는 김혜진 씨가 사설조사원을 보내 가족 행사를 방해하고 이후 재정 지원을 끊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준비해간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사설조사원 박성우 씨와 맺은 계약서입니다. 단순 심부름 및 선물 전달 대리인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우리 사위와 나눈 모든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 형사는 파일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협박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 도와주기만 했습니다. 여기 이체 내역 보세요. 매달 생활비 50만 원, 재민이 학원비 30만 원, 명절 때마다 100만 원 이상. 파티 비용 120만 원도 제가 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그럼 왜 사설조사원을 보낸 겁니까? 제가 직접 가고 싶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일단 신고인 측 진술도 확인해야 하니 며칠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흘 뒤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김혜진 씨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신고인 측 주장에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허위 신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안도보다 더 큰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제 사위가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 제 딸이 그 편에 섰다는 사실. 그날 저녁 박성우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모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도윤 씨는 현재 회사에서 횡령 의혹으로 내부 감사를 받고 있으며 이미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만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놓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이 왜 그렇게 제 돈이 필요했는지, 왜 저를 멀리하려 했는지, 왜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 했는지, 그는 자기 위기를 감추기 위해 저를 이용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연이에게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하지만 엄마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야. 내가 엄마를 선택하든 남편을 선택하든 그건 내 몫이야. 하지만 진실만큼은 알아야 해. 최서방한테 물어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엄마를 경찰에 신고했는지. 엄마는 기다릴게.
문자는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제 딸이 진실을 마주할 때까지. 경찰서에서 무혐의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서연이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딸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민이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매일 저녁 영상통화로 보던 그 환한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참았습니다. 대신 저는 박성우 씨가 건네준 서류들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피조사자 최도윤 회사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허위 경비 처리 건. 2024년 9월 내부감사팀 조사 착수. 권고사직 통보 2024년 11월 15일.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최서방은 이미 몇 달 전부터 회사에서 문제가 됐고 해고 직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서연이에게도 저에게도 아무 말 없이 숨겨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 돈은 계속 받아갔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왜 그래? 엄마 말이 맞았어. 서연이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도윤 씨가 거짓말했어. 회사도 엄마 일도 다 거짓말이었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오늘 도윤 씨 서재에 들어갔어. 평소엔 절대 안 들어가게 하는 곳인데 오늘 회사 간다고 나가서 청소하다가 잠긴 서랍을 발견했어. 서연이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열쇠 찾아서 열었어. 그 안에 변호사 경고장이 있었어. 회사 감사팀 통보서도 있었고, 엄마한테 경찰 신고한 서류도 다 있었어. 그래서 도윤 씨한테 따졌어. 처음엔 발뺌하더니 나중엔 화를 내면서 오해야 라고만 하고 끊었어. 엄마는 어떡해? 딸의 목소리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지금 당장 재민이 데리고 엄마 집으로 와. 일단 거기서 나와. 근데 도윤 씨가. 지금은 내 안전이 먼저야. 생각은 나중에 해. 일단 나와. 알았어. 1시간 뒤 서연이가 재민이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재민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는 표정으로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미, 보고 싶었어. 재민아, 할미도 보고 싶었어. 저는 재민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서연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것 봐, 엄마. 서연이가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명의의 경고장, 회사 감사팀의 출석 요구서, 그리고 경찰서에 제출한 신고서 4본. 엄마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어. 내 남편이. 서연이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갔어. 아니야. 안 괜찮아. 난 아무것도 모르고 도윤 씨 편만 들었잖아. 엄마한테 화만 냈잖아. 나 정말 최악이야. 서연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몰랐던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나는 왜 엄마 말을 안 믿었을까? 서연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재민이를 재운 뒤 저와 서연이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 거야. 서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확실해? 응. 이건 용서할 수가 없어.
엄마를 경찰에 신고하고 나한테 거짓말하고 회사 돈까지 손댔다는데 어떻게 계속 살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내가 결정한 거 존중할게.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알아. 근데 안 하면 나중에 더 후회할 것 같아. 서연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뭐가? 포기 안 해줘서. 나 버리지 않아줘서.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가 널 어떻게 버려? 넌 내 딸인데. 그날 밤 늦게 최서방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집에 있습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전화 오면 받지 마. 일단 며칠 쉬면서 생각 정리해. 근데 도윤 씨가 집에 찾아오면 어떡해? 그럼 경찰 불러. 엄마가 같이 있을게. 서연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민이가 밝은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할미, 오늘 뭐 해? 재민이 좋아하는 거 하자. 뭐 하고 싶어? 레고. 재민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연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조금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그냥 쉬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응, 고마워, 엄마. 오후쯤 박성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최도윤 씨 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무슨 움직임이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아마 이혼 소송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쪽으로도 뭔가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인가 봅니다. 그날 저녁 재민이를 재우고 난 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혼자 힘으로 다시 시작할게. 재민이랑 나 둘이서. 엄마가 도와줄게. 아니, 이번엔 내가 스스로 해볼게. 물론 힘들 땐 엄마한테 기댈 거야. 근데 의존하고 싶지 않아. 이번엔 내가 책임지고 싶어. 저는 딸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심도 보였습니다. 알았어. 엄마는 옆에서 지켜볼게. 고마워, 엄마.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딸이 돌아왔습니다. 손자도 제 곁에 있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하게 비쳤습니다. 서연이가 제 집에 온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최서방은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문자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무섭지는 않은데 마음이 복잡해. 서연이가 밤마다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어. 천천히 생각해. 저는 딸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재민이는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할미, 나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돼? 그럼 재민이가 원하면 그렇게 하지. 재민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겐 힘이 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인터폰 화면에 사위가 보였습니다. 그 옆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시어머니야. 박미정. 최서방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최서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네. 제발요. 서연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서연이를 봤습니다.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다시 인터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만나지 않겠다네. 돌아가게. 그때 안사돈 박미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의 가정 파탄 내려고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며칠 지나면 다 괜찮아지는데 가정 파탄은 최서방이 만든 겁니다. 저는 제 딸을 보호하고 있을 뿐이에요. 보호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이 그 조사원 보내서 우리 아들 망신 준 거 다 알아요. 안사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복도에 울려 퍼질 정도였습니다. 지금 당장 문 열어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경찰 부르세요. 제가 먼저 부르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0을 누르려는 순간 최서방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엄마 진정해. 안사돈이 소리쳤습니다. 왜? 사돈이 재민이 엄마를 꼬드겨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 엄마, 그게 아니라니까.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112를 눌렀습니다. 10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복도에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사위와 안사돈은 아래층 로비로 내려갔고 저와 서연이는 집 안에서 경찰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일단 양측 모두 흥분 상태니까 오늘은 이만 정리하시고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 통해서 해결하세요. 경찰관이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찾아오면 바로 신고하세요. 주거침입이나 협박 소지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경찰이 떠난 뒤 서연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 일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이제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변호사 선임하자. 응. 그래야겠지. 그날 밤 재민이를 재운 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잘못 살았던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도윤 씨가 나한테 잘해줄 때 난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건 그냥 내가 편한 사람이었던 거야. 말 잘 듣고 문제 안 일으키고 자기 말에 동의해주는 사람. 서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한테도 그랬어. 엄마가 우리 도와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엄마도 힘들고 외로울 수 있다는 걸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서연아. 파티 때 엄마 안 부른 것도 나는 그냥 도윤 씨 말을 따른 거야. 왜냐면 그게 편했으니까. 엄마 기분은 생각 안 하고.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 나 이제 달라질게. 정말로. 알아. 엄마 믿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연이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였습니다. 저도 동행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남편분이 횡령으로 회사에서 징계받은 사실, 장모님을 허위 신고한 사실, 이 모든 게 유리한 증거입니다. 양육권도 어머니 쪽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상대 측에서 재산 분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모님이 지원한 돈에 대해서도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제가 준 건 증여예요. 돌려받을 생각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금액이 크면 괜찮습니다. 돈보다 제 딸이 더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사위 측 변호사에게서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서연이는 그 편지를 읽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도윤 씨가 재민이 양육권을 달라고 했어. 뭐라고? 자기가 더 안정적인 환경 제공할 수 있다고. 엄마 나는 직장도 불안정하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고.
저는 편지를 빼서 읽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협박이야. 겁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진짜 재민이를 빼앗기면 어떡해? 안 빼앗겨. 엄마가 절대 그렇게 안 둬.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한테 증거 다 있어. 최서방이 뭘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법은 진실 편이야. 엄마. 서연아, 이제 무너지지 마. 내가 강해야 재민이도 지킬 수 있어. 서연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 강해질게. 그날 밤 서연이는 재민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응? 앞으로 엄마랑 할미랑 같이 살 거야. 아빠는 따로 살 거야. 재민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아빠 안 보는 거야? 아니, 볼 수 있어. 근데 엄마랑은 같이 안 살아. 왜? 서연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생각이 달라서. 그래서 따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재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는 엄마랑 할미랑 있을래. 여기가 더 좋아. 서연이는 재민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재민아.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1차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사위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안사돈 박미정도 함께였습니다. 서연아. 최서방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난 이미 결정했어. 재민이 생각은 안 해? 아빠 없이 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재민이는 내가 지킬 거야. 당신 없이도. 최서방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다 장모님 때문이지. 장모님이 너 꼬드긴 거잖아.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딸은 내가 꼬드기지 않았어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네. 자네가 한 일을 생각해보게. 안사돈 박미정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딸이 뭐가 그리 잘났다고. 우리 아들을 만나서 잘 산 거지. 그건 서로 노력한 결과였죠.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손을 잡고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양육권 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재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무섭지 않아. 이번엔 내가 스스로 설게.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어. 혼자 아니야. 고마워, 엄마.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재판은 석 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그 석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매번 법정에 설 때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마지막 선고 날 판사는 차분하게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모 김서연으로 정한다. 부 최도윤은 매월 1회 면접 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는 월 80만 원으로 정한다. 그 순간 서연이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은 단단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겼어. 응, 이겼어.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가 밀려왔습니다. 사위는 결국 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처음엔 구속까지 논의됐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선 이미 해고됐고 업계에서 재취업도 어려워졌다고 들었습니다. 안사돈 박미정은 재판이 끝난 뒤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으니 아들의 추락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손자 재민이에게조차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게 서운했습니다. 재민이는 할머니가 둘인데 한쪽 할머니는 연락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이 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서로를 해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일지도 모른다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서연이는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중소기업 마케팅팀이었습니다. 연봉은 전보다 적었지만 서연이는 만족했습니다. 엄마, 이 정도면 나랑 재민이 먹고 살 수 있어. 그걸로 충분해. 딸의 얼굴엔 예전에 없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재민이는 빠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매일 신나게 떠들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미, 오늘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내 그림 칭찬했어. 그래? 우리 재민이 대단하네. 응, 나 화가 될 거야. 재민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 여름 어느 날 서연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다음 달에 독립하려고. 독립? 응. 재민이랑 둘이 살 집 알아봤어.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투룸 나왔거든.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이제 내 힘으로 살아보고 싶어. 재민이한테도 엄마가 혼자 힘으로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고.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엄마 외롭지 않아? 괜찮아. 엄마는 엄마대로 살 거야. 그리고 너희 집 가까우면 자주 보면 되지. 서연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진심으로. 뭐가? 날 믿어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엄마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아, 넌 원래 강한 아이였어. 엄마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아니야. 엄마가 있어서 내가 강해질 수 있었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서연이와 재민이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이삿날 함께 가서 짐을 정리해줬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햇살이 잘 들었고 재민이 방엔 책상과 침대가 놓였습니다. 할미, 내 방 예쁘지? 응, 예쁘다. 우리 재민이 방. 재민이는 신나서 방방 뛰었습니다. 저녁을 차려 함께 먹었습니다. 삼겹살에 된장찌개, 김치.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응. 그리고 엄마도 자주 놀러 올게. 당연하지. 여긴 엄마 집이기도 한걸.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텅 빈 아파트가 조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손자 생일 파티에서 제외됐던 날, 사설 조사원을 보냈던 날, 경찰서에 갔던 날, 서연이가 집으로 돌아왔던 날, 법정에 섰던 날. 모든 순간이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 속에서 배웠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지우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서는 것이라는 걸. 며칠 뒤 오랜만에 옛 직장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혜진 언니, 요즘 어때? 응, 좋아. 많이 좋아졌어. 얼굴이 밝아졌네.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많이 달라졌어. 나 자신도. 어떻게?
예전엔 내가 희생하면 가족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 내가 존중받아야 가족도 건강한 거였어. 친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언니 말이 맞아.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듬해 봄, 저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뒀던 그림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제 시간을, 제 인생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승진했습니다. 재민이는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사위가 재민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서연이는 담담하게 재민이를 보냈습니다. 재민이도 이제 그 상황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 만나고 올게. 그래, 재미있게 놀다 와. 재민이는 환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실려 떨어지는 꽃잎들은 아름다웠습니다. 옆 벤치에는 젊은 엄마와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떼를 쓰고 엄마는 지친 표정으로 달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상처받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 저도 그랬습니다. 서연이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거창한 희생이 아니라 작은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63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38입니다. 그 역시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면 언제든 서로의 곁에 있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삶을 향해, 따뜻하고 평온한 저만의 봄을 향해. 여러분, 혜진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지우고 헌신한다는 이유로 존중받지 못하는 살. 혜진 씨는 그 고통 속에서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가족 모두를 지키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사랑은 희생이라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나를 낮춰야 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방도 소중합니다. 내가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상대방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혜진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소중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